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에게 커다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카인의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건만 그는 다른 아이들의 관심도 사로잡은 듯했다. 적어도 전학온 학생에 대한 많은 소문이 돌았다. 내가 그런 소문들을 모두 안다면 그 소문 하나하나로 그를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라곤 처음에 데미안의 어머니가 아주 부자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정도였다. 그녀가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으며 아들도 그렇다는 말도 있었다. 누군가는 그들이 유대인일지 모른다고 했고 비밀스러운 이슬람 교도일지 모른다는 말도 돌았다. 막스 데미안의 체력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도 퍼졌다. 그의 학년에서 가장 힘이 센 녀석이 데미안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데미안이 거부하자 겁쟁이라고 불리다가 톡톡이 망신을 당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애들 말로는 데미안이 그 녀석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꼭 누르자 녀석은 창백해져서 나중에 주랭랑을 놓았는데 며칠씩이나 한쪽 팔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저녁 나절 동안에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한동안 온갖 소문들이 떠돌았다.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놀라운 것들이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잠잠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아이와 교제를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에도 프란츠 크로머와의 일은 줄곧 피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간중간 그가 며칠씩 나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놓아두어도 나는 그에게 묶여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내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살았고 내 상상력은 그가 현실에서 하지 않은 일을 꿈속에서 하게 만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그의 노예였다. 나는 현실보다 오히려 이런 꿈속에서 살았는데 늘 꿈을 많이 꾸는 편이었기에 이런 그림자의 힘과 생기를 뺏겼다. 크로머가 나를 괴롭히는 꿈을 자주 꾸었다. 그가 내게 침을 뱉고 무릎으로 깔아뭉개는 꿈이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가 나를 끔찍한 범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이끌어간다기보다 그의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냥 강요했다. 이런 꿈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꿈이었는데 나는 절반쯤 미치광이가 되어 그 꿈에서 깨어났다. 크로머가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는 큰 가로수길의 나무들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몰랐다. 그 누군가가 다가오자 크로머는 내 팔을 꾹 눌러서 내가 칼로 찌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임을 알려주었다.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깨어났다. 이런 일들을 두고 나는 카인과 아벨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데미안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다시 가까이 온 것도 이상하게 꿈속에서였다. 나는 다시 전에 견디던 그 끔찍한 학대와 폭력을 꿈속에서 겪었는데 이번에는 무릎으로 나를 깔아뭉개는 사람이 크로머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일로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크로머에게서 고통스럽게 저항하며 견뎌낸 모든 일을 데미안에게서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견뎠다. 그런 꿈을 2번 꾸고 나자 크로머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꿈에서 겪은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이제 와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어쨌든 크로머와의 고약한 관계는 계속되었고 순전히 좀도둑질을 해서 그에게 빚진 돈을 다 갚고 나서도 끝나지 않았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언제나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서 나의 좀도둑질에 대해 알아두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는 전보다 더욱 단단히 그의 소나기에 잡혔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자꾸 협박했다. 그럴 때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나 자신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후회가 더 컸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비참해도 모든 일을 다 후회하지는 않았고 적어도 항상 후회하지만은 않았다. 이따금은 모든 일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느낌도 들었다. 불운은 이미 내 머리 위에 드리워 있었고 그것을 부수고자 해도 헛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부모님도 적잖이 고통을 받았던 것 같다. 낯선 유령이 덮친 뒤로 나는 그렇게도 친밀하던 우리 집 생활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그리움처럼 그 생활에 대한 미칠 듯한 그리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어머니에게서는 악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진짜 사정이 어떤지는 두 누이의 태도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었다.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나를 끝없이 비참하게 만든 누이들의 태도에서 내가 야단치기보다는 오히려 탄식하는 쪽이 더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속엔 사악함이 자리 잡은 일종의 정신병자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나는 가족들이 전과는 다르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느꼈고 이런 기도가 아무 소용도 없음을 느꼈다. 풀려나고픈 바람과 솔직히 고백하고픈 갈망을 때때로 열렬히 느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모든 일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부모님은 그 일을 따스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보호해 주리라는 사실을, 나를 딱하게 여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전체가 실은 운명이건만 그냥 일종의 탈선이라고만 여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채 1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리란 사실을 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 느낌의 일부를 생각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어른들은 아이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체험도 없으려니 여긴다. 하지만 나는 살면서 당시처럼 그토록 깊이 체험하고 고통받은 적이 드물었다.